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지수도 하루하루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라는 한 가지 이슈에만 매몰되기보다는요, 보다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 혹은 구체적인 시장 소식을 찾아보시면서 시장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연 미국 무역 협상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반쪽 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핵심 쟁점은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풀어가게 될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12월 FOMC 회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점도표에 주목을 하라고 하는데 점도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차이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빗장을 풀면서 양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강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전히 수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세계 1위 유니콘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메신저를 출시하면서 위챗에 도전장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바이트댄스가 중국 시장에 몰고 오게 될 훈풍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저희가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중요 산업에 선점을 하면서 시장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속속 준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커스터디는 무엇이고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 분위기를 보이면서요, 글로벌 시장이 훈풍을 불어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핵심 쟁점은 답보 상태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네.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쉽게 협상이 완료되고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 지난 미중 협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의 의사들을 서로 표명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좀 훈풍을 몰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글로벌 경제의 승패를 이제 좌우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딛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제 그런 뉴스들인데요. 지금 양국 정상이 합의한 협상 의제인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는 있지만, 그것도 거기다가 어떤 폭발력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던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를 둘러싼 또 그런 악재들도 동시에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데요. 지금 또 미국의 스티븐 모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그리고 류허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의 지난 11일 전화 통화에서는 논의 진전의 신호가 감지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상무부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공통인식 실천과 다음 무역 협상 추진을 위한 일정표와 로드맵을 논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어쨌든 주목할 부분은 협상 실무진들의 접촉을 통해서 내년 3월 1일을 시한으로 진행된 이제 그런 협상의 줄다리기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와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따로 이렇게 발표한 데는 그 내용이 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실제로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그런 뭐 비판적인 의론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당시에 백악관 쪽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양의 농산물과 에너지 그리고 공산품을 비롯해서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다라고 구체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의 강요와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사이버 침투와 절도 등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협상 의제가 합의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별도로 밝히기도 했지만 만약에 중국 쪽에서 그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강행을 하겠다는 또 그런 또 반론을 내놓기도 하다 보니까 현재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뭐 또 공산품을 넘어서 백악관의 어떤 합의 발표문에 명시된 또 다른 항목인 또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중국은 무역 협상 시한 전에 중국 석유 화공 그룹 시노펙의 계열사 유니펙을 통해서 미국 석유를 수입하기로 했다라고도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통신에 따르면 또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또 LNG의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최소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합의 가운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일단 해석은 되고요. 하지만 훨씬 이제 껄끄러운 문제가 지금 많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인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는 상대적으로 지금 진전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중국은 내년 초에 확정을 목표로 해서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일단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그리고 사이버 절도, 이와 함께 미국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이른바 기술 도둑질을 현안으로 해서 백악관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던 협상의 의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간추려 봤을 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추세들은 향후로도 3월 1일 이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뉴스와 그리고 흐름 그리고 합의 내용의 진전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8일부터 19일까지 12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 이유와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금리 인상 문제도 이제 기존의 FOMC에서 하던 관행에서 어떤 틀을 벗어나서 또 경기 지표와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조금은 매파적인 부분에서 비둘기적인 그런 성향으로 좀 기울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조금은 호재를 더해주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기준금리 0.25포인트는 인상이 되는 건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지난번 회의 때 16명 중에서 9명이 내년 3회 인상을 점쳤는데 이제 파월 발언의 경기 고점 논란이 같이 겹치면서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지금 18일과 19일에 열리는 FOMC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리 정책을 수정해서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의에서 연간 2.2%에서 2.25%인 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지금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78.4%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 지표에 대한 또 어떤 불안감을 표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역설적인 내용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또 여기에 연관돼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또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좀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몇 달 전에도 미국이 경기 부양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 등 좀 무리한 무리수를 둔 것이 이러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나타내는 점도표인데요. 닥플랫이라 해서 FOMC 위원들의 향후 분기별 금리 예측치를 모아놓은 이제 이 표를 보면 FED의 어떤 금리 속도가 인상 속도를 알 수가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지난 회의 때 16명 중에서 9명이 내년 3회 인상을 점쳤다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파웰 의장의 발언도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그동안에 FED의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예상을 해왔었는데 최근 실업률이 50년 동안 최저인 3.7%를 유지하는 등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유인데요.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전망을 낮추는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떤 좀 강력하게 부양 정책이 또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18일, 19일에 발표될 내용에 좀 관심을 주시고 향후 변화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와 향후 흐름 살피면서 저희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그러면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3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더욱더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오늘 13일이니까 지난주 6일 날 2,800선의 돌파 이후에 큰 하락폭을 또 보이고 또 이후에도 추가적인 눌림 하방 경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방이든 상방이든 이제 문제를 또 떠나서 불투명한 미국, 중국 무역 합의 결론 속에 단기적인 급등락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12월 10일 날 또 S&P 같은 경우도 2,580선대까지 큰 폭의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날 이후 2,580선대 내외에서의 지지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2,690선대 그리고 2,700선대를 저항으로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상승으로의 완전한 흐름으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상단은 2,700 라인의 저항 여부 꼭 확인하시고 2,700 라인의 저항 및 혹은 돌파 여부에 관심을 주신다면 만약에 돌파가 나와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받을 수는 있겠고 상승의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는 2,700 라인의 병복 포인트를 집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700 라인의 저항이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서서 2,600 라인의 재지지 여부 확인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향후에 지금 연말로 가는 시점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동반한 유동성 장세의 문제지 기술적인 차트 분석의 의미는 조금은 희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단의 2,700선과 그리고 하단의 2,600선 라인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뚫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승의 흐름에 분위기가 강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1230 라인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제가 1250선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 제가 예측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예상한 대로 어쨌든 1230 라인대에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1255라인대 내외까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골드도 강력한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 상승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상방 정직의 흐름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1255라인의 단기 직전 고점의 돌파만 이루어진다면 1267선 내외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미국 지수 선물들의 이제 움직임이 향후 골드의 상승에 어떤 제한을 줄 건지 아니면 상승에 힘을 보태줄 건지 그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직전 고점 1255라인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고, 하단은 이제는 1242라인 내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상방 경직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하락의 신호가 나오려면 1240 라인의 이탈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현재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변동성 장세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유로도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추세보다는 어떤 혼조 흐름의 진행 가능성을 제가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단과 하단은 지금 계속 넘나드는 그런 혼조 흐름, 옆으로 지금 횡보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 선물들이 지금 미중 무역 협정의 가능성이 명확하게 지금 확답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든 또 강한 조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달러 인덱스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유로도 단기적인 급등망만 반복하는 혼조 장세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곡 포인트나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변동성을 동반한 혼조 흐름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상단에 1.14300 돌파 및 저항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하단은 1.13200의 지지 및 이탈 여부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게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일 같은 경우도 공급 차질이든 어떤 호재든 악재든 크게 지금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3일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온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 차질이든 아니면 감산이든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해서 단기적으불로 지금 49.4일 11월 29일 날 찍은 저가가 아직은 지지는 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또 상단의 54불대 54.45에 또 강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유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일 가격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오일은 이 혼조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감산이든 그리고 아니면 어떤 오일에 반영된 악재가 나오든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동반한 흐름은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든 호재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오일의 흐름은
상방 경직을 만들다가 지금 실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53불대를 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정고점인 54.45까지의 돌파와 더불어서 55불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악재가 또 나온다면 50불대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전략 구성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벤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에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상위종합이 그래도 2600선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600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2600선은 지킬 수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2600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700선을 회복해야 갭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추가 상승을 우리가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600선에서 지키는 것도 지금 부담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장이 아주 그렇게 쉽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어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600선 회복했지만 그래도 마스크 또 밀렸어요 막판에. 그래가지고 사실상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보면은 주류, 자동차, 가전, 호텔, 관광, 철강, 금융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뭐 상승한 최고의 원동력은 그런 거였죠.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가 됐다.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다 바뀌니까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참 제일 시끄러운 대통령이 아닌가, 미국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량이 좀 급증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 제가 이슈 시간에 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좀 늘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관련 이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류나 이쪽이 올랐던 거 봐서는 내수업종이 그래도 약간 좀 아직까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지수가 다만 지난 거래에 항생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 항생지수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90일 위에 하고 차트 보시면 90일 위에 한 다음에 이 12월 4일 날부터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완전히 항생지수는. 항생지수 급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등 폭이 지금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12월 4일 고점까지 회복하려면 좀 더 많이 남았고요. 갭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좀 셀 수도 있다라는 부분 방등을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대내외적인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이다. 두 지수 모두 갭을 메우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요. 핵심 쟁점들이 조금씩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화해 CFO 보석 신청을 허가하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많은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내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중국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CV도. 예, 선물 보따리 줬는데, 뭐 하나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자,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체포됐던 중국 최대 통신회사, 화웨이의 이제 몽환저우 부회장에 대해서, 보석으로 이제 캐나다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봤어요, 영상을. 근데, 무슨 영화 드라마 찍는 줄 알았습니다. 네, 보석 결정 나니까, 환호 지르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무슨,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중에 좋게 결말이 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영화로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일단 뭐 그렇게 극적으로, 정말 영상에는 극적이었습니다. 극적이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서울대 TV에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일단. 그리고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겠지만, 뭐, 대가라고 해버리면 이제 캐나다랑 미국이랑 모의했다가 되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40% 적용하는 관세율을 다른 나라하고 동일하게 15%로 낮췄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어제의 선물이었죠. 그럼 오늘의 선물은 또 뭐였냐? 오늘 갑자기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산 대두를 어마어마하게 또 수입을 했어요, 방금. 그래가지고, 미국 농민에게 최대 피해를 안겼던 대두 수입 관세를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표밭이죠. 네, 트럼프의 표밭인 이쪽 지역을, 이 대두 생산하는 이 지역들을 좀 다시 달래주고 있는 중국이. 그렇게 되면서, 미국도, 기분이 좀 좋아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도 재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LNG 팔 양이 없어요. 자국 내에서 쓰는 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국이 살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원유를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면 또 사우디, 중동 국가 원유가 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입이. 그럼 사우디하고 미국의 사이가 과연 지금처럼 또 다시 계속 좋을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유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진 줄 알았습니다만은, 예, 뒤에 하나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생각보다 중국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멍한저우를 풀어준 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해커들 기소 같은 방법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향후에 좀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해커 기소 방법도 남아있고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지난번 시간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멍한저우 체포해서 억류한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 한 명 잡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억류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캐나다 전직 외교관 출신의 그 사람인데 이분 코브릭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고요. 마이클 코브릭이 중국 국가안보 혐의로 보안당국에서 지금 억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안 풀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네, 일단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분명히 억류할 거라고. 일단 이 부분이 중국에서 무슨 카드를 하나 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캐나다 외교관 출신인 마이클 코브릭 같은 경우가 국제 위기그룹 동북아 이제 담당 수석 보좌관인데 이제 안보 위협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고요. 지금 현재 미 국무부가 지금 반발해가지고 중국 여행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여행 경보 내렸지만 뭐 중국에서는 너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일단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해커 기소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멍한저우 풀어주고 중국이 선물 줬으니까 이제 미국은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물러날 거냐라고 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중국은 분명히 안 물러날 거다. 그래서 미국이
해커 기소하면 그래 우리 그럼 얘 계속 억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시 또 팽팽한 심정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이런 조치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미국은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곧 중국 해커를 기소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기술 탈취,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논의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타이밍을 상당히 잘 노리고 또 카드를 하나 또 내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미국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불매운동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미국이 해커를 기소하게 되면 중국이 이 체포한 사람 억류하고 안 풀어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몇 개 기종은 지금 판매가 막혔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총동원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진루타오타오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1위 유니콘 기업이죠. 바이트댄스가요,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틱톡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데 이렇게 되면 텐센트가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유튜브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틱톡이란 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거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현재 2018년 다운로드 1위, 2018년 가입자 수 1위, 전 세계예요. 전 세계 통틀어서 그 어플이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이 어떤 거냐면 아주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어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현재 끌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는 거의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폭발적이고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 혹시 매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틱톡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틱톡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넓히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틱톡의 모회사가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틱톡을 만든 것 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그, 발음하기 어렵네요. 진루타오타오라는 그 뉴스 앱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이 뉴스 앱이 중국 내에서 2위고요. 2위인데 기업 가치가 한 21조 정도 돼요. 이 어마어마하고요. 바이트댄스가 이 모바일 메신저를 이 진루타오타오를 가지고 있는 이 바이트댄스가 모바일 메신저까지 이번에 이제 진출하는 건데요. 일단 페이레오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이제 독립적인 앱으로 운영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틱톡에 속해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따로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바이트댄스 이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외견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틱톡이나 이런 걸 연계 사업을 하려면은 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SNS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기업들하고 많이 엮여 있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IT 공룡 3개 회사가 있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 바이트댄스가 얼마나 이 세 기업을 추격해서 따라올지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관심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 검색에서 이미 바이트댄스한테 밀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뉴스 쪽은 1위를 잡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 이번에 메신저까지 나오면 QQ 메신저 텐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바이트댄스는 텐센트와 그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는 바이두와 텐센트 모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트댄스가 앞으로 BAT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네, BTS는 방탄소년단이고요. BAT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약자예요. 네, BAT의 아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자, 텐센트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바이트댄스 스타트업 때부터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제 텐센트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텐센트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양측이 지금 이제 소송 중인데요. 소송은 뭐 이렇게 당연히 지적재산권부터 해가지고 뭐 영업 관련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이제 진루타오타오 같은 경우는
바이두 검색 시장을 이미 다 잠식했고요. 텐센트가 모바일 뉴스 시장 점유율이 원래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 50%, 지금 10월, 11월 달에 50%가 깨졌어요. 깨지면서 지금 40.7%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알리바바 역시 바이트댄스를 어떻게든 인수해 보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바이트댄스가 좀 쉽게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만약에 이번에 새로 나온 모바일 메신저 페이리아오가 과연 성공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10년 동안 국민 메신저라고 이제 계속 불려왔던 이 위챗, QQ 메신저죠. 위챗 이 메신저를 넘어서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고, 네티즌과 업계 사이에서는 바이트댄스만이 아마 이런 텐센트나 이런 것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가들하고 네티즌하고 약간 전망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티즌 판에 좀 서고 싶네요. 이 바이트댄스가 정말 완전히 다른 기업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혁신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장난 아닌 기업이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구글과도 견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페이레오가 과연 위챗을 잠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로 소개시켜드리겠고요. 이 바이트댄스, 상장하거나 좀 나서 좀 제가 얘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관련 종목들이 상장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되면 그때 우리가 그때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한참 IT 얘기했으니까, IT 얘기했으니까 IP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무슨 때냐면요. 지금 바로 배당의 계절이죠. 배당의 계절. 12월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화능국제전력입니다. 화능국제전력. 600011, 600011. 예, 상해에 상장됐고요. 이미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1,000억 주가를 넘어서서, 기분 좋아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중국 최대 규모의 발전 기업이고요. 전국 대형 발전소를 개발하고 건설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홍콩, 상해 이 세 시장에 모두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틸리티 관련주입니다. 일단 전력 관련주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주겠죠. 그래서 중국 상장 종목들 중에 최고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알기로 못해도 한 7, 8%, 못해도 7, 8% 이상 주는 기업이거든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데, 요즘엔 뭐 태양광이나 뭐 이쪽 눈 돌리고 있어요. 눈 돌리고 있는데 뭐 아주 그다지 성과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유틸리티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중국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고요. 현재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 맨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의 가격대가 이 가격대였어요. 네. 6.5 이한 이 가격대였는데, 현재 터치돼서 다시 지금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목표가인데, 일단 6.6 이한 정도의 신규 매수하고, 이후 신규 매수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내려오면 신규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신규 매수 할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았던 7.05 이한 정도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때 한번 매수는 한번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는 현재 불가능하고요. 손절가는 그대로 5.8 위안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75 위안으로 잡아주시면 정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이번 배당에서 상승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익뿐만 아니라 연말에 지나서 배당으로 못해도 한 6, 7% 정도 수익률은 더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볍게 한 10%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코너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시세의 동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장은요, 코인들의 대부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시가총액도 1,100억 원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은 1.89%대 상승 중입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3,48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거래량은요, 4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스텔라 역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과 달리 90선을 회복하면서 90.60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 중에서는 테더가 오늘 약간의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대 하락하면서 1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최근에 가장 하락폭이 컸던 이오스가요, 오늘 반등세가 가장 강합니다. 7.25%대 상승하면서 1.9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시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코인의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더리움이 순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한 축을 차지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이를 위한 암호화폐 공개는 대부분 이더리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지난 1월 1,354억 달러에서 현재는 106억 달러로 10분의 1까지 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더 데드에 따르면 블록체인 생태계는 2,301개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며 이 중 2,186개가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2018년도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여러 콘텐츠 마케터와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와 상관없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은 꾸준히 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지난 6월 20만 개에서 10월 100만 개를 돌파를 했으며 11월 150만 개에 다다랐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토큰 중에 96개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올해 3억 5,3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를 처리한 날은 1월 4일로 13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지난 3월 이후 월 5천만 이더리움의 거래를 유지하던 이더리움은 11월 1,600만 이더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이더 개수는 2에서 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더리움 주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는 4,900만 개로 1년 새 4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갑당 평균 이더 보유 개수는 2.17입니다. 이더를 많이 보유한 상위 50개 주소를 제외하면 지갑당 평균 이더 보유 개수는 1.59로 급감한 모습이고요. 이더 노드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상 노드는 총 일반 1,551개입니다. 이 중 미국에서 위치한 노드는 4,899개로 전체의 42.41에 달합니다. 그 뒤를 중국과 캐나다가 15.2, 7.2로 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총 243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채굴 보상은 매월 약 62만 이더로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코인의 악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은 강세를 유지했네요. 그렇다면 이 성장의 빛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코인의 하락은 이제 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서 2019년에 대한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 자산보다는 투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지니는 코인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정화를 찾아간다면 가장 먼저 빛을 보는 영역이 바로 코인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여준 이더리움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코인 장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더리움을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 커스터디가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해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커스터디 시장의 4대 대형사인 필데리티, 슈왑, TD 에머리 트레이드, 그리고 퍼싱 등의 평균 수탁 규모는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인 1260억 달러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전통 커스터디 시장 강자들이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가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가뿐히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란 기존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산 보관과 더불어 매입, 매도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일 경우엔 자금 관리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외부 도난과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시장이라는 점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에 큰 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끄는 시장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 관리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커스터디 산업은 어떤 동향을 보여주고 있나요? 기존 금융시장 강자인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은 일찍이 암호화폐 특화 커스터디 서비스 진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트 커스터디를 출시하고 연이어 200달러의 헤지펀드 자금을 수탁받으면서 커스터디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회사 ETC 브로커리지사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암호화폐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스타트업 비트고 홀딩스에 1,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달 전통 커스터디 시장에서 강자로 꼽히는 세계적인 자산운용 그룹 필데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인사인 제미니 형제도 이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일본 노무라 및 노던 트러스트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이은 커스터디 시장 진출 소식에 이 소식을 전한 다수의 외신은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고도 해석을 했고요. 한 외신은 암호화폐 산업이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가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하면서 반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커스터디와 관련한 움직임은 어떤지요? 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무기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두 회사가 커스터디 서비스 출격을 예고하면서 해당 산업의 성장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맡겠다는 특화 서비스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 스트리미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 다스크를 출시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법기관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증거물 관리 특화 서비스를 6중 금고 시스템 체계로 견고함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스트리미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민간 업체를 위한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제 수탁받은 서비스는 아직 없긴 합니다. 스트리미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선다면 정부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 해당 수요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또한 이런 흐름이 반가운 기세이긴 합니다. 침체한 암호화폐 시장의 국내외 대기업의 자금이 유입 통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반색을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봐도 커스터디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서면서 투자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 서비스인 커스터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암호화폐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시장의 커스터디 규모를 비춰봤을 때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